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무작위성에 대한 맹목 시리즈의 1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예측의 문제, 즉 우리의 예측 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의 예측 능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는 인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활동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인간의 삶, 인간의 활동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우리가 검은 백조를 쉽게 포착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의 예측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발명 혹은 발견한 것은 사실상 대부분 우연의 결과입니다. 이런 저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인도에 이르는 길을 찾다가 예상 밖으로 찾아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발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계획표에 따라 이것저것 조합한 끝에 얻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발견과 발명의 대부분은 사실상 뜻밖의 발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찾아 헤매된 것 대신 다른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뜻밖의 발견으로 인해 세상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바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퀴는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킬 주 동력으로서 바퀴를 발견하려는 프로젝트를 계획과 시간표를 세워가면서 수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뜻밖의 발견인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발명 혹은 발견이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는 대부분 예상 목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뒤안길에 놓여 있던 것이라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라는 것은 수시로 솟아나오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소설가 아서 캐슬러는 몽유병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잡힌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대단한 발견이나 발명으로 간주되는 것들 대부분은 당시에는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때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면 이러한 주장을 잊어버립니다. 우선 우연한 발견의 극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페니실린에 대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로 이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실험을 위하여 포도 상구균을 배양하고 휴가를 갔는데 이걸 뚜껑을 제대로 닫는 것을 잊어 돌아와 보니 어디선가 뜬금없이 나타난 괴상한 곰팡이 녀석이 포도 상구균을 먹어쳐버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졸지에 실험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관찰이 끝난 표본을 바로 처분하지 않고 한동안 묵혔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기묘한 버릇이 있었던 플레밍은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대신에 세균을 녹여버린 그 곰팡이, 정확히는 푸른 곰팡이의 성질을 연구함으로써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발견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얻어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플레밍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우연한 발견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발견이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뒤늦게 인정받긴 했지만 정부의 보건당국자들이 이 발견의 가치를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래를 지나치게 가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합니다. IBM의 창립자인 토머스 왓슨은 앞으로 필요한 컴퓨터는 몇 회뿐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전의 예측과는 다르게 우주정거장에서 연휴를 보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달 착륙에 성공한 뒤 미국의 팬 아메리카 항공은 달 왕복 비행 예매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정작 팬 아메리카 항공은 자신들이 곧 문을 닫으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팬 아메리카 항공은 1991년에 파산했습니다. 많은 도구나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도구 개발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일 뿐 자연의 비밀을 찾아내겠다는 거창한 일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구가 엔지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망각합니다. 도구는 뜻밖의 발견을 가져다 주고 그것은 또 다른 뜻밖의 발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지만 도구가 그 목적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식의 증대는 장난감과 기계 만들기를 즐기는 엔지니어의 취미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의 진보란 어떤 이론을 입증하거나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도구 덕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컴퓨터가 개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롭고 시각적인 기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거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수학적 목표를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컴퓨터는 미국에 있는 친구와 채팅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 덕택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는 인터넷 덕분에 저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본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고안된 것입니다. 발견 당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가 초기에 응용된 분야는 떨어져 나간 망막을 꿰매는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레이저 광선의 발견자로 인정되던 찰스 타운스에게 이 광선은 망막 치료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광선을 쪼개보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레이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레이저 광선의 발견자는 당시에는 자신의 발견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레이저는 CD, 시력 교정, 미세 수술,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복구 등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장난감을 만든다. 그 장난감 가운데 일부가 세상을 바꾼다. 뜻밖의 발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관심을 갖는 비아그라는 본래 고혈압 치료제였습니다. 그리고 발모 촉진제의 경우도 또 다른 고혈압 치료제에서 응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응용 기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신기술을 엉뚱한 곳에 응용하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은 이 덕택에 번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술이 확산될지의 여부는 기술 자체의 객관적 효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실 많은 쓸모있는 아이디어들이 사라져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매년 많은 언론기관들이 올해의 유용한 발명 혹은 기술과 같은 특집 기사를 내놓지만 10년이 지나서 다시 보면 그 기사에 실린 많은 기술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폐기된 것들도 상당합니다. 이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예견한다는 것의 한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려면 기술적 진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술적 진보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의 한 가지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남편 혹은 남자친구 아니면 부인
혹은 여자친구가 그동안 바람을 피워왔음을 내일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예상한다면 당신은 오늘도 역시 상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행동하실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예상은 내일 일어날 일이고 오늘은 내일과는 다른 날이니까 내일과 구분해야 해. 지금은 그저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지식의 모든 분야에 일반화되어 적용됩니다. 다시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만약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역사가로 마을의 부족장의 계획 수립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예측하라는 요청을 부족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거하면 우리는 바퀴의 발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칙에 의거한 대로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바퀴가 발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바퀴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을 터이니 바퀴를 만드는 방법도 이미 알 것이고 이미 바퀴를 발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이 맥락에서는 뜻밖의 발견, 즉 검은 백조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장황해 보이는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 혹은 예견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견될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술의 개발에 지금 즉시 착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최종적인 지식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일종의 최종 버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즉 인간 역사의 파이널 챕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대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붕괴하자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이념의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소련의 붕괴를 보고 그의 유명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과연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사회체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비웃는 과거의 사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경제연구소는 매년 매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몇 %, 주요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몇 % 등등의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매우 많은 변수들을 고려한 경제 성장치 전망 모델을 갖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 모델은 매우 많은 변수들이 대입되어 계산되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식이 1차 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회귀 분석의 경우도 정말로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1차 식입니다. 변수가 아무리 추가되어도 다 1차 식입니다. 여기서 1차 식이라는 의미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경제 전망에 사용되는 모델들도 동일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선형적입니다. 그런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검은 백조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형적인 1차식보다는 비선형적인 2차식 이상이 데이터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비선형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예측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는 선형적인 관계를 비선형적인 관계보다 직관적으로 더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인간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에 있어 한계로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세상을 구성하는 미묘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가중치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자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똑똑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헛똑똑이들은 땅굴 파기를 하듯 한 곳에만 몰두하고 명쾌한 범주에만 눈을 고정하여 불확실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이러한 헛똑똑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계에서는 박테리아가 어떤 것이고 왜 질병을 낳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의사들은 시술 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해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도 병원 내 사망의 상당 비율이 이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리계에 가능한 모든 조건을 알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그것의 미래의 움직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무생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된 경우에는 미래를 투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모두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간은 환경이 주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자동 기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다면 사회과학이나 경제 예측 따위를 진심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가정을 도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각 개인이 합리적 존재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동이 예상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리성, 예견 가능성, 수학적 계산 가능성 등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합리적 개인은 특정 상황에 고유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최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행위자는 그 행위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보다 B를 더 좋아하고 B보다 C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C보다 A를 더 좋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 사람의 행동을 규칙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통 경제학자들 혹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회과학을 지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최근의 인지심리학 혹은 행동경제학 등의 연구 결과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은 부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과보다 오렌지를 더 좋아하고 오렌지보다 배를 더 좋아하면서 다시 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는 식의 오류를 보이곤 하는데 이때 오류는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문 순서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관되지 못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린다면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경제학 예측 모형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영상에서 우리가 1001일째 생존하는 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규칙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입각해서 미래를 예측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면 그것은 곧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이거나 둘째, 우리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각각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얻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먹이를 받아먹고 산 닭은 이런 생활이 자신의 안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머리를 쓸 줄 안다면 인간의 한 끼 식사거리로 변해버릴 위기가 그만큼 가까워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겪은 일을 일반화하여 미지의 일을 추론하게 하는 방법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 시리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극단의 영역에서는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예측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전문가와 그들의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전문화, 즉 지식의 분화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아프고 나서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조력을 얻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의사들은 자동차 정비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비사는 다시 의사의 말을 들어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천성적으로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칭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